우인성 중앙지법 이 부장판사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자를 사자성어를 막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마무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증거가 없거나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판단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이 우인성 부장판사는요, 2014년에 대한문 앞에 쌍용차 그 농성촌이 있었었는데 그때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들 즉 쌍용차 해고자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을 때요, 무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분들로부터 되게 훌륭하신 부장님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농성촌의 분향대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질서의 위험을 초래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중구청이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닌 물품까지 모두 철거하면서 이 해고자들을 압박하고 위법한 행정적인 집행을 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약 50명의 사상자를 냈던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공사 관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감리 관계자에게는 금고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결이나 이 정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자 편이 아니었느냐 이런 판단을 받았던 분인데 이번에는 좀 정치 감각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판결을 해서 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놀라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마틱 그로스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사실상 무죄 아니겠습니까? 김건희가 인정한 목걸이만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화제의 선고 장면,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문을 선고하는 과정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자,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종훈 기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씨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도 사실 놀라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유정아 변호사 바로 그 지점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지점이에요. 김건희 씨가 일단은 중간에 좌우 양옆에 있는 변호인들에게 무슨 상황인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워딩은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만 양옆에 있는 변호인들에게 계속 뭔가를 물어봐요.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이 유리한 게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그 옆에 있던 변호인이 임모양물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그렇죠. 하는데 해보죠. 무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변호인이 또 다른 변호인이 조용히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김건희가 오늘 예상을 못했던 그 한 장면이 뭐냐?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2번이나 인사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자기도 너무 예상을 못했던 이 아름다운 결과에 와 꾸벅꾸벅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에. 본인에겐. 그러니 너무 이제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딱 그 변호인단에서 바로 입장문 나오잖아요. 자숙하겠다. 잘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결과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인은 이땡땡, 건땡땡 등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 안정의 목적 등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 매매를 하고 고가 매수 주문 1,424회, 물량 소진 주문 1,121회, 허수 매수 주문 306회, 시종가 관여 주문 210회 등 합계 3,12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8억 1,443만 5,96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윤석열과 공모해서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 사실이었고요. 특가법 위반 알선 취재 혐의에 대해서는 전상배와 공모에서 윤영호로부터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해서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엑스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엑스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대통령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알선에 관하여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라고 하는 세 개의 커다란 공소 제기 사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샤넬백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것과 관련된 유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를 선고받아서 오늘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러워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판사냐, 개판사지. 야, 대한민국 판사들 다 엿장수다. 엿장수 마음대로 엿가락 치고 옳다 그러다 뭐 사법부, 정의, 법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판사 지 마음대로 뭐 이거 뭐 증거 확실하지 않다. 당사자 부인하잖아. 그럼 무죄지. 대한민국 무죄 추정 원칙 아니야. 그거 조이대 같은 이야기해보세요. 그 이재명한테 그렇게 적용했어요? 민주당 인사들 그렇게 적용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한테 그렇게 적용했어요? 예? 아닌 증거도 만들어서 증거라고 끝까지 우기면 그걸 가지고 유죄 심정을 굳혀놓고 증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호소해도 야 공소 내용 보니까 다 맞네. 너 징역 8년, 징역 10년, 징역 2년 다 때렸잖아. 그러면 그 판사는 우인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증거주의 재판 하겠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따위로 하는 소리면 대한민국 다른 정치인들 그렇게 했냐고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기계적 증거주의 비슷한 걸 가져와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 뭐 인정할 수 없다. 그걸 무죄 다 줘요. 그러면 민태균처럼 한 사람들 다 무죄고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내가 어디 돈 한 10억 던져놓고 저 알아서 다 돈 굴려 그래가 이걸 한 7, 8억 봤어요. 그 놈들은 다 잡혀가 처벌받아. 나 안 받아. 근데 공모 인정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개판사지. 아, 진짜 특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의심은 가는데 공모에 증거가 없다.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일 수도 있겠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수는 있는데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공모한 증거가 없다. 특히 주가 조작 선수들인 이 상피고인들이죠. 예전의 피고인들. 김건희에게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없고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부족해서 단순히 돈을 맡긴 투자자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2011년 이전의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방조범으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된다. 그런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더 열받아서 하나만 보탤게요. 네. 그러면은 방조범은 혐의가 있는데 근데 공소 내용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거 공모모로 너가 처리 못하니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너희들이 지금 심정을 굳히고 있는 이 공모는 증거가 불충분한데 방조라는 거 있으니까 이거 공소장 변경해서 이것이 유무죄인지 다시 다루자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하면. 그걸 싹 빼놓고는 봐주게 해놓고 혐의가 유죄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너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죄 아예 무죄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인성 판사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1심 판사였습니다. 전부 다 유죄를 내렸어요. 근데 2심에서는 돈봉투 관련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넬백은 모든 언론을 찾아보니까 샤넬백은 유죄로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샤넬백 두 개인 두 거 개 중에 아십니까? 하나만. 그렇죠. 그렇죠. 1,200만 원짜리는 유죄가 맞는데 800만 원짜리는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걸 AI로 전부 다 텍스트를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해서 저장해 놨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윤영호한테 김건희가 전화하고 김건희도 이렇게 서로 전화를 했을 때 인사치레 정도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사가요. 가방을 수수한 당시까지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알선 명목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사였어요, 이거를. 근데 모든 언론에서는 샤넬백 800만 원짜리는 이거를 무죄로 줬다는 얘기를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픽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샤넬백은 뭐 유죄로 내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방조와 관련해가지고 이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방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소장 너네 그렇게 안 쓰니까 난 판단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바꾸라 그랬어요. 전 이것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눈앞에 범죄가 있는데 너네가 안 써봤으니까 나 눈 감을 거야. 이거 자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재판하고 달라서 민사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을 재판에서 쟁점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그렇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죄인 사람을 기소를 잘못해가지고 무죄로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A는 유죄인데 B를 잘못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전혀 지난번 재판하는 없었어요. 내용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부러 무죄를 내려줘야지. 방조를 기소하지 마. 예비적으로라도 말하지 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인성 부장 판사의 판결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번 재판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증거가 없을 때는 부족할 때 누구 편을 든다 그랬어요. 피고인 편을 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피고인 편을 들었냐고요. 돈봉투가 오가고 한 증거가 불분명해. 누가 줬는지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우겼어. 근데 유죄로 내릴 때는 그러면 증거가 확실해서 내렸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 그러면 진짜 경제사범들 이런 거 처리할 때요. 자, 이게 횡령범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뇌물죄가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피의자 편 안 들었어요. 피고인 편 안 드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사법의 잣대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판사가 알아서 다 결정하라고. 사법 체계가 우리 판결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알아서 다 결정해서 거기에서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모르겠다. 그러면 돈 내고 돈 묻기다. 로또니까 판사 좋은 놈 만나면 내가 재판 유불리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지고 판사 재수 없이 다른 놈 만나면 내 인생 조지는 거고 그렇게 가라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판사들한테 이 판결 내용을 다 보여주면 법조인한테 다 보여주면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네. 왜냐하면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관점에 따라서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애매해. 근데 어떤 사람은 A로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B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판사가 이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A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B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좀 억울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고 납득할 만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래야 사법부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생기는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그 많은 그러면 문제 제기자들이 다 김건희 욕 보려고 윤석열이 끝장내려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아예 봐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봐주려고 했다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두 개만 더 꼬집으면요. 공소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 대신증권, 미래에셋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인데 이 검사가 공소사실이 하지 않는 그 외에는 검사 니네들이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공소사실이 여기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걸 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 동원 인식은 있지만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검사들은 그래 특검들은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소를 했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가는 범죄가 있지만은 공범 대상이 아니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네들이 여기를 기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말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화났습니다.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그럼 검사들한테 이걸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 그리고 임종석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 그때 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부수락 사건 말하자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오인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재판을 했었는데요. 그때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그리고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은 전부 다 2심에 가서는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 가지고 판단 내린 것이어서 다 무죄다라는 판결이 이제 내려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인성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러면서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실제 1심에서 그 본인이 이제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가지고 판단했던 그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보여주어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사이에 계약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무죄를 해주고 또 김영삼 공천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확정적으로 그러한 공천의 대가로 뭔가 해주기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아까 샤넬백 얘기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샤넬백 받을 당시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무죄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좀 되게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오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저는 1심부터 이제 뭐 권수수 회장 그때부터 이제 쭉 이 재판을 계속 봐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그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하이라이트 같았던 지점이 2024년 10월 17일이거든요.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이제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 모여가지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이 일관되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네. 이게 어떻게 황제 조사까지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냐? 네. 근데 일관되게 이건 우리들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영부인을 최초로 이렇게 현직 상황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들 판단할 때는 무혐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4시간 동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 언젠가 돌아올 거다. 지금 이 검사들이 얘기했던 그 발언들이 당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기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아쉬운 건 우인성 부장의 이 발언 속에서 가장 아쉬운 건 그 3명의 이창수, 조상원 그리고 최재훈으로 이어지는 반부패 2부 특히 이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기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있을까? 그러니까 돈봉투는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증거도 없는데 다 유죄가 돼서 감방에 구속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고 항소심에 무죄됐는데 그것들이 4시간 5시간을 김건희 무죄라고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로 설명을 한다고 진짜 그 미쳤구나. 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째 브리핑을 하냐고 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 바로 잡는다고 특검했던 것이고 그렇죠. 드러난 증거를만을 보더라도 이게 징역 11년 가면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법조인들인데 그런데 이걸 무죄 때려주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팀이 2팀이 있었었는데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1차 수사팀은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유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를 열심히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의 그 치하에서 길을 못 펴고 결국 그 당시에 수사하는 전부 다 폐기가 되는 상황이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1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김태훈 대전 고검장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 판결이 선고되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실질적으로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기존에 건호수 이정호 등 그 유죄가 판결돼서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났던 그 재판의 취지, 판결의 취지나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서 매우 부당하다. 2010년 10월 28일에 김건희가 영업점 단말 주문을 통해서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를 단 한 번의 매도 주문을 제출해서 통장 매매를 성립시킨 것이 있다. 그리고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에 있어서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것이 기존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엎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법조인들 많은 분들은 오늘 뭐 김건희 씨 변호인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법이 바로 섰습니다. 정치 재판이 드디어 안 이루어지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최지호 변호사, 뭐 유정화 변호사 등등이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많은 법조인들은 이 판결을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특검이 우선 첫 번째 너무 기소를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의 이 시각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윤석열 부부의 이거 신년 선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간거일 수는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이진관 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같이.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가 명태균과 관련돼 가지고 무죄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도 선고를 재판에 참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관 재판부에 이게 무조건 영향이 가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염려가 저는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진관 부장이 잘 이렇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씨가 이 김건희하고 공범이잖아요. 원래는 어쨌든 이제 기소는 따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대의 문제인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인지 자 제가 오늘 강희경 국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공짜 여론조사를 뭐 원래 3억 5천 얼마에서 기소된 거는 지금 뭐 2억 7천만 원 뭐 이 정도 뭐 56차례 8차례 이럴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 명태균이가 조사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갖다 줬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빨리 보내라고 한다. 여사가 보내라는데 왜 빨리 하면 이렇게 체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자 우인성 판사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자기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중에 일부를 보여주는 정도. 그러면 그것은 원래 당으로 가거나 전략가들한테 가거나 또는 선거 캠프 관계자한테 가야 되는 것 중에 일부를 보여준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아니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윤석열, 김건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걸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판결에서는 아예 그 부분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정보를 공유한 정도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원오브 데모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한테 가가지고 다 여론조사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영 변호사가 대통령 출마하면 제가 사업 목적으로 갖다 주고 그리고 한 2, 3억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권받을 각오하고 그냥 가면 제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계약서 문제도 얘기할까요? 오늘 이제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정치평론하는 분이 연락 왔다고 이야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여론조사할 때 계약서 쓰고 하는 놈 봤냐고. 계약서를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하면 빨리 돌리세요.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금액이 뭐 회당 얼마고 이게 이제 예비 후보의 비용으로 써야 되냐 본선거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 홍보물 할 때 이제 법정 홍보물 비용이 어떻다 이런 거 하지만 주로 여론조사는 구두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라 어떻게 하라 그 비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신의성실의 원칙처럼 하는데
계약서 이제 만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되겠네. 말도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계약서가 있겠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범죄의 증거를 일부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이 뭐라고 쓰겠어요. 나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너에게 유리한 거를 만들어주고 네가 당선되면 나에게 한 자리 주기로 하겠다. 김영삼 공천 무조건인데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할 때 말이 안 계약서를 되잖아요. 캠프에서 쓰기는 쓰죠. 근데 이거는 58의 무상 여론조사입니다. 아, 참네요. 무상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거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쓰죠. 그리고 우인석 박사 되게 웃겼던 것이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했다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58회 중에서 김건희 윤석열한테만 팀만 준 거는 겨우 3회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되게 매우 강조했습니다. 3회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명태균 씨가 여러 사람에게 다 배포했다라기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약서도요. 국민의힘을 계약서가 21년도 4월과 5월에 국민의힘은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대요. 그런데 6월 달에 윤석열 부부를 만났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이거는 구두로도 묵시적으로도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볼 수가 없다. 명태균 씨가 영업 활동한 것이다. 이거 내용을 듣고 보면요, 야 김건희 윤석열 풀어주려고 진짜 너무 노력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여러 번 말했다고 해서 그걸 또 무죄 증거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아니 공간위에서요. 네, 공간이 의원들 사이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김영삼 공천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네들한테 얘기한 것이 바로 서로 확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받기 위해서 명태균이가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무죄의 증거로 사용했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김영삼 공천을 주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어느 당이나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당연히 거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가 잘못되면 그걸 문제 안 삼기 위해서라도 절차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죄 증거로 사용한다.